오늘 볼 PPT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사례들 같이 좀 살펴보고 오늘도 뭐 오프라인 수업 길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컨셉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마 저녁 되기 전에 제가 작년도 팀들이 했던 자료를 저 LMS에다 올려줄게요. 네, 그것도 여러분들 조별로 미팅하면서 참고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사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21년도였나? 22년도였나? 22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니까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에는 그 사례 시나리오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그 한 조 안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역할을 나눠서 그런 어떤 토론을 했어요. 논박이라고 해야 되나? 짧게 디베이트, 토론 배틀 같은 거를 했어. 뭐 그것도 뭐 재밌는 점이 있었고, 뭐 장단점이 있었지만,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시나리오 자체에 짜내는 창의력 자체가 제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 좀 정형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부터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짜봐라 라고 해서 선택권을 여러분들한테 넘긴 거가 되는데, 22년도에는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반은 신청인 측 대리인, 또 반은 피신청인 측 대리인을 해서 논박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케이스 자체는 뭐 나름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사례 1, 2는 만들어진 사례예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네, 그래서 내가 만든 사례다 보니까 허점도 있고 좀 그렇긴 해요. 자, 보면 신청인이 싱가포르 소재의 무역업체고, 피신청인이 대한민국 소재의 무역업자인데, 이게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관계상 보면 한국 기업인 피신청인이 수출업자고, 싱가포르 업체인 신청인이 수입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한 10년 동안 기존부터 오랜 거래를 10년이면 오랜 기간 거래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가 관련해서 2019년 4월 1일 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에틸렌을 구입하는, 에틸렌이 이제 화학 재료죠. 요즘에도 그러나? 요즘에 그런 위험한 장난하는 친구 있나? 부탄 가스. 그거 마시면 안 돼요. 네. 아주 좋은 수업이다. 공익적인 광고도 많이 하네요. 어쨌든. 부탄 먹으면 안 됩니다. 마시면 안 되고. 이게 에틸렌도 약간 그런 이제 탄소화합물의 한 종류인데,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나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에틸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제품이나 석유화학 베이스의 여러 가지 많은 약품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화장품 내지는 뭐 의약품 뭐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원자재인 거죠. 중간재죠. 에틸렌이. 그거를 이제 한국이 수출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굉장히 석유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긴 한데,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원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원유를 증류하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 뭐 사우디라든지 그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그런 곳에서 기름을 가져와서 한국에 여수 산단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저기 평택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화학 그 석유를 증류하는 공장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S오일이라든지 뭐 현대오일뱅크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이 이런 석유화학 제품의 부산물 내지는 그 중간재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싱가포르이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도시국가죠. 조그마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이 석유 증류 공장 같은 거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울산이나 여수에 뭐 견학 같은 거 가본 친구들은 알 거야. 엄청 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싱가포르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유에 대한 증류 작업 자체도 해외에서 하고 그 증류된 원자재를 이제 싱가포르 내로 수입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에틸렌 2,000톤을 공급을 합니다. 공급 수량은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서 5% 증감이 허용이 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부족 용인이죠. 예, 가부족 용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에틸렌 2,000톤이란 게 이게 그 벌크 화물이잖아요. 벌크 화물, 소포장을 하는 그런 제품 운송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크 운송을 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부족 용인이 들어가 있고 FOB 코리아 조건으로 톤당 미아 US 달러로 1,050달러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2,000톤이니까 뭐 2,000 곱하기 1,050을 하면 총액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FOB 코리아라는 조건이죠. 물론 수출국이 코리아인 건 맞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FOB를 쓸 때 뒤에 지정된 장소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지정된 장소는 보통 FOB의 경우에는 선적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커텀스 2020 기준으로 얘기를 해도 그래서 코리아는 이게 선적항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 선적지의 이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선적항에 있는 터미널의 이름은 더더욱이나 아니고 그 선적을 하는 국가죠. 소위 말하는 수출국이죠. 네, 그래서 FOB 뒤에 이렇게 코리아를 수출국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 무역계약론 수업이나 이런 걸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금 요번에 뭐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이 잘못된 사용법이야. 잘못된 사용법이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신청인과 비신청인 무역거래 당사자들 이렇게 약정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대금 결제 방식은 그 피신청인을 수익자로 하는 피신청인을 수입자로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소재의 무역업자, 수출업자를 수익업자로 하는 신용장에 의해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로 하고 선적을 2019년 7월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그러니까 수입하는 사람이 7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에 선적 시기를 정해서 그러니까 7월 초에 할 건지 7월 말에 할 건지를 선적 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 알려준다? 6월 10일까지 고지한다. 그리고 고지를 받은 수출업자가 2019년 6월 20일까지 울산에서 할지 여수에서 할지 평택에서 할지 이게 다 한국의 석유화공단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선적항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출발할지를 선적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신청인은 레이데이스가 여러분들 제가 운송론 수업을 직접 안 해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그거예요. 정박기간이에요. 정박기간. 그러니까 정박기간의 개시일 10일 전까지 운송선박을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화물 자체가 에틸렌이니까 벌크선이 필요한 거죠. 벌크선에 대한 용선 운송 계약을 할 것이고 용선 운송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용선 계약의 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운송비, 운임 지급을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 하고 정박 기간을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이 수입업자인 FOB니까 수입업자인 싱가포르 업체가 선박을 수배를 해가지고 선박을 지정을 해야 그 지정된 선박에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데이, 그러니까 선적 작업이 시작되기 10일 전에 선박이 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울산이든 여수, 이거죠. 순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수출하는 사람이 울산에서 할 건지, 여수에서 할 건지 평택에서 할 건지 이 석유화공단 중에서 어느 곳에서 수출할 건지를 정하는 거를 알려주면 수입업자가 배를 지정을 해서 언제까지 알려주겠다는 거야. 선적 개시 10일 전에 이 선박이다. ABC 선박이다. 여기다가 화물 실어라. 요거를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대충 감이 오죠. 이렇게 계약을 했고 이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좀 키워서 볼까? 자, 그 다음에 신청인은 이 사건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수입업자가 A사, 요건 제3자예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인데 제3자에게 에틸론 2,000톤, 그러니까 이 피신청인인 대한민국의 무역업자한테 구매하기로 한 전량이죠. 전량을 톤당 미아 1,140달러예요. 앞에서 보면 1,050달러에 구입해가지고 1,140달러에 매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 가격 차이는 뭐예요? 90달러. 톤당 90달러. 이 신청인의 마진이죠. 중간 마진. 중간 마진 떼고 A사한테 공급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신청인은 무역 대행을 해가지고 무역 대행일지 그거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알려주진 않지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중개무역을 하는 거죠. 내가 한국의 수출업자로부터 에틸렌을 사와서 싱가포르에 있는 국내에 이 에틸렌 필요로 하는 매수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래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에틸렌 공급을 위해 B사, 이건 또 제4자입니다. 이 피신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한국의 무역업자인데 이 업체도 뭐 S오일이나 현대오일뱅크 같은 업체가 아니야. 뭐예요? 결국 이 에틸렌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구매해서 그러면 결국 신청인도 그렇고 피신청인도 그렇고 이게 자기들이 뭐 직접 뭐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입해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019년 6월 10일 신청인은 2019년 7월 상반기에 선적할 것을 고지를 했는데 피신청인이 6월 20일까지 선적항을 지정해서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6월 20일까지 피신청인 한국의 무역업자가 여수에서 할 건지 울산에서 할 건지 평택에서 할 건지를 알려주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안 했대요. 그리고 업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 이런 어떤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벌크,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시세가 있죠, 보통. 근데 이게 에틸렌 신세가 톤당 미아 1,190달러인 거죠. 실제 시세가 1,190인데 지금 무역 계약은 얼마로 돼 있어요? 1,050에 돼 있죠. 그러면 이 수출업자, 한국의 무역업자는 지금 톤당 얼마를 손해보게 돼 있어요? 거의 한 140불 정도를 손해보는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에틸렌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선적이 안 됐어요. 신청인 역시 A사에게 원래 자기가 공급을 하려고 했던 싱가포르 내 업체에게 에틸렌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계약으로 기대했던 이익 있죠. 뭐예요? 얼마였어?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1,140에서 1,050을 빼면 90달러가 톤당 미아 90달러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요거를 못 걷게 되었습니다. 못 벌어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그러니까 한국의 무역업체가 싱가포르 업체한테 수출을 못한 건 못한 건데 그러니까 신청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공급하기로 한 계약조차는 남아있기 때문에 뭘 진행을 했냐면 대체 거래를 했어요. 대체 거래. 그 대체 거래라고 하는 게 한국의 업체로부터 에틸렌을 공급받기로 한 거를 못 구하다 보니까 급하게 다른 업체로부터 에틸렌 2,000톤을 급하게 구매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이 시기에 국제 시세가 1,190이다 보니까 급하게 대체 구매를 해서 구한 가격이 이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싸게 50불 더 주고 1,240달러에 구매를 해서 어쨌든 이 싱가포르에 있는 신청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체결한 공급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2,000달러를 넘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래 국제 시세나 원래 계약가의 계약 대금과의 차이, 신청인과의 계약 대금은 1,140인데 대체 거래를 1,240으로 했으니까 대체 거래와 계약 가격의 차이가 100달러 정도 나고 톤당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겁니다. 누구한테? 신청인이 비신청인한테. 네가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 내가 대체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원래 너한테 받아서 얼마에 넘기기로 해서 중간에 마진을 먹기로 돼 있었는데 그 마진도 날라갔고 대체 거래함으로써 비용도 발생했고
이거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진 못 먹은 거 18만 불, 그리고 차액 거래해서 발생된 추가 비용 20만 불을 더해서 38만 불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예, 이게 신청인 측의 입장이고, 피신청인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선박 수배와 지정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울산에서 선적할지, 여수에서 선적할지, 평택에서 선적할지를 알려주기로 한 것이고, 이거는 이거를 내가 못했다고 해서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이 사건 체결 시에 피신청인이 다른 공급자로부터 에틸렌을 구입해서 전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선적항을 지정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에게 에틸렌을 매도하기로 한 B사가 선적항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신청인의 잘못이 아니다. 이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한국의 수출업자도 자기가 에틸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에틸렌 만드는 업체로부터 구매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구매하는 업체가 어디서 넘겨줄지를 안 정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못 알려줬어. 언제까지? 6월 20일까지.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어디에서 물품을 선적한다라는 사실을 제때 못 알려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약 위반이다. 계약 해제, 계약 위반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A사가 대체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 네가 다른 사람한테 에틸렌을 또 넘겨서 거기에서 거래를 한다는 거 하고, 그리고 그걸 대체 구매를 해서 발생된 손실, 그러니까 국제 시세보다 100불 더 줬죠. 톤당 100불을 더 줌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는 한국에 있는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손해다. 이것까지 내가 떠안기에는 뭐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 가격 자체도 시장 가격보다 너무 비싼 가격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사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입장에서 서로의 논리를 주장을 하고 디펜스를 하는데 이야기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적 의무가 어떤 지정 선적항의 지정 의무가 이제 매도인의 수출자의 뭐 당연한 의무라고 봐야 될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기책이 이게 본질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을 할지 안 할지부터 시작해서 FOB 코리아 이거부터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거는 표면적으로 FOB 코리아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문제가 되죠. 일종의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계약 거래 당시에 FOB 울산으로 하든지 FOB 여수로 하든지 뭐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을 뭐 선택할 수 있게 나름의 옵션을 넣어놔가지고 문제가 터진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CISG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신청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CISG 규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손해배상의 산정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것이 과도한 손해배상이냐 아니면 타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고 가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시나리오에도 사실 이 첫 번째 사례는 잘못 만든 사례예요. 제 기준에서. 왜 그러냐면 누가 잘못했는지가 너무 명확해. 일단은 피신청인 측이 이야기할 바가 좀 약해. 신청인이 주장할 바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 신청인은 공격을 하고 피신청인은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디펜스의 논리가 좀 빈약하긴 해.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사실 협상의 묘를 살린다면 피신청인은 어떤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냐면,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손해배상액은 좀 많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사례였고, 두 번째 사례 봅시다. 두 번째 사례는 신청인이 A사예요. A사고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인도 회사예요. 신청인이 A사고 기업은 인도 회사고, 요 회사가 대한민국의 지사를 설립하고 서울과 부산에 매장을 두고 있어요.
의류 수입 판매하는 의류업체죠. 의류업체. 자, 그 다음에 피신청인인 B사는 의류를 제작해서 수출하는 말레이시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피신청인 B사가 수출 회사네요. 수출자고 신청인인 A사가 이제 수입업자가 되겠죠. 근데 인도 회사지만 대한민국의 지사를 설립했죠. 이거 원래 제가 아마 문제를 만들 때는 그걸 의도하고 있었어요. CISG를 보면 CISG 적용을 할 때 이게 그 국제성을 따질 때 국적이 기준이냐 영업소가 기준이냐 뭐 그런 거를 고려하고 제가 아마 이 문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지사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는 거니까 기업 자체가 인도 기업이라 할지라도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다 보면 대한민국의 중거법에 적용이 될 수 있고 CISG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복잡한 문구를 넣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수출자는 말레이시아 회사, 수입자는 한국에서 매장 두고 있는 의류 수입 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 이 두 기업은 지난 5년 동안 10회의 물품 매매 거래를 했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2018년 5월 7일 A와 B사는 매매 계약 체결했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했습니다. 2018년 8월 7일 스웨터 만장, 요 만장이 이제 쟁점 물품인데 요 쟁점 물품이 부산항에 도착을 했고 하역 가정을 하는 작업, 물품을 내릴 때 노동자 파업이 있어가지고 딜레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파업으로 일정이 딜레이가 되면서 탈색이 발생했어요. 이게 이제 뭐 바다에서 통관을 대기하고 있다가 스웨터라는 옷 자체가, 옷감 자체가 변색의 우려가 조금 있죠. 그래서 탈색이 발생해서 스웨터 2,000장의 브랜드 마크 부분이 지워졌어요. 얼마나 잘못 만들었으면, 얼마나 옷을 대충 만들면 마크가 지워져. 어쨌든 이거는 제가 그냥 가상으로 만든 사례니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시나리오를 쓴 거지. 2018년 11월 4일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A사는 8,000장의 대금인 40만 불만 지급을 했어요. 뭐 전체 계약 가격이 나오죠. 전체 계약 가격 금액을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자료상은 안 알려줬지만 만장 중에 8,000장의 대금만 지급했다고 하니까 8,000장이 40만 불이죠. 40만 불. 40만 불에 대해서 US 달러를 지급을 했고 왜 2,000불에 대해서는 2,000장의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냐. 이게 이제 일종의 검수 과정에서 CISG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물품의 대금, 그 물품의 인수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죠. 11월 4일 날 검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발견된 하자의 제품을 제외하고 8,000장에 대해서만 대금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8,000장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됐죠. 수입이 이루어져서. 근데 그 중에 일부 탈색된 스웨트 1,000장은 2,000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1,000장을 중국으로 원가인 50달러의 가격에 수출을 했고 A사가 수입업자가 모두 탈색된 1,000장은 폐기 처분했어요. 아니 2,000장이 변질이 됐는데 2,000장을 다 폐기 처분하진 않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원가로 염가에 판매를 했다는 게 기록되어 있죠. 2018년 11월 30일 B사가 이거 이제 그 말레이시아의 그 물품 제조 회사죠. 물품 수출자죠. 수출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14세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물품을 제조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내 판매분 8,000장 중에 1,000장만 팔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1,000장이 팔렸는데 이미 팔린 1,000장의 스웨트를 전부 환불 처리했습니다. 물론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지가 나락같다 해가지고 판 물건을 뭐 환불하는 회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상상의 나래로 펼쳐서 만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랬다 치자고. 자, 2019년 2월 6일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속중재 신청을 했고 2019년 3월 3일 첫 심리기일에 출석을 했다. 여기서 이제 이슈가 신속중재 신청을 했죠. 국제거래에서 기준액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5억이죠. 5억. 자, 이게 신청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40만 US 달러죠. 40만 US 달러. 대금. 근데 전체 매매 계약의 거래 대금은 이거보다 많죠. 그러니까 되게 간당간당해.
간당간당해. 이게 5억이 넘을지 안 넘을지.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중재가 되냐 안 되냐 이거부터가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총 계약 금액이 쉽게 말하면 50만 불이기 때문에 이걸 뭘로 계산을 해야 되냐면 환율이 이거 넘어갔나? 요 한 줄은 뭐 대한상사중재원회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고 하고 환율을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내가 이걸 안 정했나? 환율에 대해서 시기를 내가 못 박진 않았는데 어쨌든 환율에 따라서 이게 신속 중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의도했어요. 예, 그걸 의도했고 계약서 중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A는 B가 물품 제작을 완료하고 선적이 가능함을 통지한 후 7 영업일 이내에 계약 금액의 50%를 보내고 지정 장소 도착 후에 잔액인 50%를 B의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물품 검사 이후로 다 늦어졌고 물품 검사 이후에 80% 그러니까 정상 제품의 100% 40만 불을 지급한 걸로 실제는 되죠. 그리고 뭐 B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A가 지정한 항구 인천항. 근데 앞에 사례 보면 여기 부산항으로 들어갔다 했죠. 부산항으로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맞나? 부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계약은 인천항이었어요. 인천항이었고 한데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매 계약은 중거법은 대한민국 법이고. 근데 뭐가 있냐면 to 제임스 B from 메리 A. 그러니까 A사의 메리가 B사의 제임스죠. B사가 뭐였어요? B사가 말레이시아 회사였죠. 말레이시아 수출업자. A사가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였고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사람이 수출하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언제? 2018년 7월 10일. 도착지를 인천에서 원래 계약상 인천항이 양육항이었는데 인천항에서 부산항으로 변경을 해달라 요청하고 부산항의 파업이 우려되니 예상 기간을 알려달라. 그리고 대금은 부산항 도착 후에 100% 지급하겠다. 7월 10일 날. 원래 이 둘의 계약은 8월 언제였냐? 5월 7일 날 했고 8월 7일 날 이제 물건이 도착했는데 그 사이 기간에 7월 초에 요 메일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도착지 변경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B사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도착지 변경 가능하다. 인천으로 가려고 했던 거 부산으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시간이 더 발생한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독려해가지고 납기를 맞추겠다. 그런데 여기 이 말이 있어요. 나이는 어려도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니 믿고 맡겨주시고 서로 사정 잘 알고 거래 원데이 투데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좋은 사이니까 대금 뭐 선불을 안 주고 물건 도착 후에 돈 다 주겠다고 한 거잖아. 그거 오케이 받아들일게. 뒤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대금을 물건 도착 후에 완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요 11번 슬라이드 밑에 있는 그 이메일을 보면 그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 알겠다. 그럼 그렇게 계약 조건이 이게 결국에 뭐예요? 계약 조건이 변경된 거죠. 양 당사자 합의해서 메일 주고받고. 그래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신청에는 이렇게 합니다. 물품 대금 40만 불을 이제 날려 먹었고 반환이 됐고 뭐 때문에 그 이미지가 나락이 가가지고 문제가 셌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포함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근데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너 물품 검사해가지고 확인을 했고 우리가 이 뭐 파업으로 인해서 2,000불에 대해서 대금 지급 안 한 거는 뭐 그거는 그렇다 칠 수 있다. 물품이 변색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뭐 어린이 노동이라든지 미성년자 노동 착취와 관련돼서 브랜드 이미지가 나락한 거에 대해서 왜 이거 여기서 계약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가 이제 피신청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을 하고 쟁점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계약 외입적인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죠. 노동자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물품 매매 계약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노동법을 적용했을 때 14세를 노동법으로 적용해 문제 제외로 볼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레이시아 법상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거법이 한국법이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없어요. 왜 결론 없냐? 제가 여기까지만 만들었거든. 결론은 여러분들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토론을 배틀을 붙었어요. 재밌는 사례였죠. 첫 번째 사례보다는 제가 봤을 때 뒷사례가 좀 더 재밌는 사례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될 것 같고, 사례 3번, 4번, 5번, 6번은 이거는 제가 이거를 여기 오늘 수업 시간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다루진 않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조금 옛날 사건이기도 하고 사건의 내막이나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볼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되게 요약해서 사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이미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요 사건 번호를 찾으면 이 관련된 사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번 여기 3번 사례죠. 3번 사례 4구나. 사례 3 보면 사건 개요가 나오고 중재 일단 뭐가 따져봐야 되냐면 이 사건을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중재 계약이라든지 중재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이 있을 것이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사례 3번에서도 보면 카메라와 관련돼서 공급 계약을 체결해 있는데 뭐 최소 구매 수량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뭐 관련된 제품 보내주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신청인의 기적 사유냐 피신청인의 기적 사유냐 아니면 그것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건은 좀 그러네. 그래. 여기 18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이 사건의 어떤 판매 및 공급 계약에 대해서 신청인이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계약에 관련된 신청인이 구하는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성립이 안 된 거죠. 이 일을 이행할 의사가 분명히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결론을 보면 상기 이유로 신청인의 본신청과 피신청인의 반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그러니까 신청인 네 말도 틀렸고, 피신청인 네 말도 틀렸다. 인용될 부분이 없다. 그리고 중재 비용 중에 본신청 부분은 신청인이, 반대 신청 부분은 피신청인이 각각 부담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신청인이 신청하고 피신청인이 반대 신청을 했으니까 그 관련돼서 중재원에 돈 낸 거 있잖아. 각자 부담하고 끝. 신청인 손도 안 들어주고 피신청인 손도 안 들어주고 사건 종결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나기도 하고요. 자, 여기 사례 4번을 보면 신청인이 한국 기업이고 피신청인이 싱가포르 기업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화학 제품인데 여기 보면 여기 그 사실은 요 첫 번째 사례 있죠. 요 첫 번째 사례, 사례 1. 요 사례 1이 제가 어디서 레퍼런스를 해서 가져온 거냐면 요 사례 4를 레퍼런스를 했어요. 요 사례 4를 레퍼런스 해서 조금 내용을 추가하고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최소 수량 구매, 맞지? 부당 계약 해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쟁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면서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팁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역 상무론 시간이나 아니면 계약론 시간이나 운송론이나 국제운송론이나 화물운송론 혹은 대금 결제 아니면 해상보험 이런 데서 배웠던 무역 실무와 관련돼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무라든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어떤 그 의무나 권리나 손해배상이나 권리와 관련된 자기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앞서 제가
제가 직접 만든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FOB를 썼는데 FOB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인커텀스상에 FOB를 적용한다고 치면 FOB에서 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가 관련해서 매도인이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약 위반의 여지, 그러니까 계약 위반과 관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열어놨을 때 그 어떤 클레임의 원인이 이게 과연 그 클레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본질적인 계약 위반과 관련돼서 어떤 실질적인 손실이나 손해나 이익의 상실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어떤 신청하는 주체가 내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 불이행으로 인해서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있고 손실이 발생했고 이익 상실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전적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한테 클레임을 해서 다 네 책임으로 떠넘길 사안인 것이냐 아니면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반대 신청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신을 디펜스하는 논리를 이용해서 그럴 만한 그러니까 신청인의 피해가 발생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피해가 발생할 거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에다가 충분한 안내나 통지나 뭐 주의나 이런 것들을 준 거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내용이라든지 통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드러나게끔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논박할 내용이 많겠죠. 어느 쪽은 너 잘못했어 라고 할 것이고 이런 이유로 잘못했고 이런 이유로 나는 이런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어내 이렇게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아니야 이런 이유 때문에 너의 신청이 이유가 없어를 얘기를 하거나 신청이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외에 다른 쟁점 사안으로 쟁점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한 거래 안에서도 쟁점 사항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네가 신청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네가 그렇게밖에 손해를 못 얻게 된 원인이 나한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너한테서 시작된 거야 라고 반대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둔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상사중재 사례 수업 외에 상무론이든 계약론이든 대금 결제든 뭐 해상보험론이든 운송론이든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배우는 내용을 베이스로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좀 재밌는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사례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뭐 조별로 좀 따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돌아가서 작년에 했던 4개 조의 시나리오를 한번 LMS에 업로드를 해줄 테니까 그걸 한번 잘 레퍼런스를 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시나리오 작업을 잘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날 사전 제작 강의 안 올라갑니다. 이론 강의로는 오늘이 끝이에요. 제가 마이크 잡고 수업하는 거는 이게 끝이고 내일 휴일이고 주말도 있고 하니까 조별로 활동을 좀 해주길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네.